이중국화, 조영재. 자, 3교시 마지막 시간 합니다. 주간 스페셜, 일본군이 온다. 자, 먼저, 전체 개요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본군이 본격적으로 침략의 의사를 내비치기 이전의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법안을 통과한 이후,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그와 관련된, 그 법안과 관련된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 북한, 우리나라, 일본, 중국 이런 데 있는데, 중국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일단 미국, 일본, 북한, 한국, 이 4개 나라에 대한 그 상황들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나아가서 일본군이 한국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적인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렇게 4개의 파트로 나눠서 오늘 주간 스페셜 일본군이 온다를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먼저 실행한 것이 아베노믹스입니다. 아베노믹스. 여러분, 아베노믹스는 그동안 20여 년 넘게 장기 디플레에 빠져있는 그런 일본 경제를 살려보겠다라는 기치하에 들고 일어난 건데요. 여러분, 그 아베노믹스에 관련된 쇼가, 그 안에 있는 쇼가, 이 아베노믹스는 처음부터 뉴월드 오더에게 돈 벌어주고자 하는 그런 쇼였다. 자, 일례를 들어드릴게요. 일례를. 아베노믹스가 시작하고 나서 돈을 번 집단이 있습니다. 헤지펀드입니다. 헤지펀드. 무슨 말이냐? 이제 아베가 이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는데, 이거 경제 강의가 되는데. 정말 해드리고 싶은 거 많고 시간을 없고 이거 어찌해야 되나? 나중에 합시다. 이게 길어요. 이 분량이. 이 아베노믹스와 관련된 헤지펀드에 이 얽히고 설키고 쉽게 이겁니다. 일본 국민들은 일본의 이런 주가가, 그러니까 아베노믹스를 해서 일본 주가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헤지펀드만 아베가 돈을 풀어서 일본 주가를 부양해서 이렇게 띄울 것이다라는 것을 헤지펀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헤지펀드가 먼저 왕창 들어가서 일본 주식을 대량으로 사고, 그 후에 일본 국민들이, 일본 주가가 오른 걸 보고 국민들이 따라서 불을 붙여줘가지고, 불 붙이자, 이 헤지펀드들은 싹 빼먹고, 양털 깎게 하고, 이런 과정들이 아베노믹스에 있었다. 그래서 아베노믹스는 누차 강조했지만, 새로운 전략이 아니다. 이게 아베노믹스가 아베라는 자기 이름을 갖다 붙여서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성공한 거지, 마케팅을 잘해서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게 만든 거지, 절대로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어떤 돌파구나 그런 게 없었다. 저는 회복되는 아베노믹스가 나오자마자 그 여러 가지 세계의 화살이라는 것을 분석해 드리면서 이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그 결과는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베노믹스는요,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돌파구처럼 그렇게 인식되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결과적으로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정부는요, 아베노믹스 이후에 뭔가 일본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새롭게 내놓을 전략이 없어요. 이제는 없어요. 마지막이에요, 아베노믹스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일본 경제 관료들에서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일본. 이미 일본은 부채가 GDP 대비 230%를 넘어요. 일본의 양적 완화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데, 일본은 양적 완화를 중지하는 순간 무너지는 거예요. 돈 푸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베노믹스는 마지막 화려한 쇼였다. 마지막 화려한 기만이었다. 일본 국민들 이하 전 세계를 기만하는 마지막 쇼였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팩트입니다.
근데 지금 이 아베노믹스가 꺾이고 있어요. 또한 이 아베노믹스와 거의 동시에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완전 파괴되는데, 일본 원전의 후쿠시마 사고가 인위적이라는 것, 음모론이 아니고 우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일본 쓰나미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본 일본 원전이 원래는 처음부터 이런 30km, 40km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데 이걸 알고도 일부러 한참 아래에다가 쓰나미가 오면 일본 원전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에 일부러 갖다 세웠다라는 것. 이미 독일의 어떤 다큐멘터리에서 증명해낸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2011년 3월 10일 일본 원전은요,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힘에 의해,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 시간 그때 벌어지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아베노믹스 역시 아베 혼자 생각해낸 거 아닙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세력에 의해서 그 힘에 이끌려서 그렇게 지금 일본의 자연 파괴와 일본 경제의 붕괴가 같이 연동돼서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과 동시에 이 아베노믹스 화려한 쇼의 시작, 그리고 후쿠시마 사고의 시작과 거의 맞물려서 일본이 무슨 일을 해왔냐? 자위대 이 국방비를 사상 최고로 올렸습니다. 국방비를. 이처럼 무력을 증강했고요. 신형 로켓을 개발하기 시작했고요. 그런 실험도 했고요. 제가 회복 뉴스에 써놨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추적하면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까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핵만 얹히면 핵폭탄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에는 이미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우량음이요 아주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이처럼 아베노믹스의 화려한 쇼의 시작, 그리고 그 아베노믹스가 전 세계를 향한 기만이라는 것을 아베는 알고 있었겠죠. 그 끝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아베는 알고 시작한 거예요. 후쿠시마의 끝이 어떻게 될 것 역시 아베는 알고 있어요. 그 과정들과 동시에 일본이 왜 무력을 증강하는지, 왜 최고의 방위비를 지출하고 있는지를 같이 연결해서 보셔야 됩니다. 일본의 전쟁 준비는 오래전부터 시작된 거예요. 적어도 몇 년 전부터 전쟁 준비는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로소 아베노믹스의 실패, 그리고 후쿠시마 사건을 더 이상 일본 정부가 컨트롤할 수 없는, 더 이상 입을 막을 수 없는 그런 위기까지 치닫자, 그런 시점이 되자 일본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침략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일본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강권적으로 찍어 누르다시피 해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과연 우연일까요? 만약 일본 정부가 국방비나 신형 로켓이나 이런 전쟁 준비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다른 나라와 전쟁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면 어떤 힘에 이끌려서 혹은 전혀 생각지 못한 돌발 변수가 일어나가지고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이미 전쟁 준비를 해놓고 나서 법안을 통과시킨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감이 오시죠? 네.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적어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잠금 장치를 풀어헤치겠다는 겁니다. 기회만 되면, 어떤 시발점만 있으면, 어느 나라든 전쟁하겠다는 겁니다. 그 의지를 지금 피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안이 통과된 이후 관계국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을 보겠습니다. 미국이요,
일본이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그 법안을 발표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일본은요, 제가 일전에도 강의했지만 일본은 외교력이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에 비해서 일본의 외교력은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일본의 외교 그 센터가요, 워싱턴에 있습니다. 일본 내에 없습니다. 워싱턴에 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 워싱턴에서 수립된 그런 전략들이 일본 외교에 그대로 집행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을 말해서 미국의 52번째인가 53번째 주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본은 미국의 속국입니다. 속국입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팩트. 일본은 미국의 속국입니다. 따라서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이 법안을 미국의 동의 없이, 사전 동의 없이 일본 단독적으로 이것을 선택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겁니다. 미국이 용인했고, 더 정확하게는 미국이 용인한 게 아니고 미국조차도 뒤 흔드는, 미국의 대통령을 지들 마음대로 암살해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갈아치워버리고 이럴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보이지 않는 세력, 그림자 정부가 지금 일본이 공격할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하는 것을 용인했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떤 목적이 있겠죠. 어쨌든 주변국 관계, 이건 제가 차후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차후에 제가 계속해서 일본군의 침략과 그리고 공마옥 전쟁, 그리고 기타 일본과 중국의 남중국해 갈등들, 이런 것을 제가 계속 전문가들의 분석을 꾸준히 탐독해서 나름대로의 엑기스만 뽑아서 강의를 따로 제가 계속해서 꾸준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관계국들의 반응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이요, 이런 반응을 했습니다. 최근에 한반도 영토 내 한국의 실효 지배권은 남한에 한정한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반도, 지금 남과 북한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런 한반도의 한국의 실효 지배권은 남한으로 국한한다. 북한은 남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자위대의 어떤 그 공격이나 기타 작전 지역에 북한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발언이 나온 다음에 일본이 이렇게 실효 지배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한 이틀, 3일 지나고 무슨 기사가 나온지 아십니까? 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미국 헤리티지 재단인데요. 이 재단은 뉴월드 오더의 싱크탱크입니다. 미국의 많은 그 싱크탱크, 민간 연구소들부터 해가지고 뭐 정부기관 연구소 싱크탱크가 있어요. 미국의 외교 전략은 모두 다 싱크탱크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인 이 헤리티지는요, 아까 말씀드렸지, 뉴월드 오더가, 이걸 말씀드릴게요. 자, 미국의 정책이 있어요. 미국의 정책들이 미국 주요 싱크탱크들, 그들의 정책을 수렴해서 미국의 정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누구의 것이냐? 뉴월드 오더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 아젠다를, 자기들이 미래 세계, 미국이나 세계 정세에 대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싶은 내용들을 미리 싱크탱크, 권위 있는 싱크탱크들을 통해서 그걸 아젠다를 발표합니다. 그럼 그걸 취합해가지고 어떤 뭐 미국이나 미국 외교 정책이나 어떤 유엔의 외교 정책이나 이런 정책으로 대변해가지고 마치 이것이 싱크탱크가 말하는 게 아니고 뉴월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권위 있는 유엔 기관, 집권기관 혹은 미국 정부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것처럼 그렇게 과정, 쇼만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이 싱크탱크들. 싱크탱크는 누구의 생각을 대변하는 곳이에요? 뉴월드 오더, 보이지 않는 세력의 생각을 대변하는 곳이라고요. 이게 세계 정세입니다. 이게 세계 정세입니다. 가령 예를 또 하나 드릴게요. 얘네들이 어떻게 이 세계인들의 혹은 이 보이지 않는 세력이 세계 정세를 주무르는지에 대한 신뢰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테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테드? 이 굉장히 유명한 15분마다 어떤 각계의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15분 동안 어떤 사회 현안이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우리나라의 세바시 같은 경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CBS가 쓰는 건데 그 테드를 본따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이 테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고요. 테드에서 좋은 강연이 나오면 그것이 곧 사람들의 정신세계나 혹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는 그런 모델이자 가치평가 기준으로 자리매김한 그런 테드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빌 게이츠 나와서 연설하고 그리고 유명한 무슨 전 대통령도 나와서 연설하고 유명한 학계에 와서 연설하고 그러는데 그들이 연설하고 그들이 이끌어가는 그 아젠다가 사회를 바꾸고 전 세계의 어떤 생활 문화를 바꾸는 그런 전략으로 이렇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 그런 중요한 시대를 이끄는 정신 세계 이런 테드, 예를 들면 테드 같은 것을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뉴월드가. 그런 단체를 이런 거예요. 아주 사람들에게 이슈를 줄 수 있는 거대 이런 의사 결정할 수 있는 기구들을 그들이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마치 자기들이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저명한 인사가 나와가지고 그가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그 과학자 때문에 그 대통령 때문에 아니면 빌 게이츠 때문에 그의 연설 때문에 그것이 화두가 돼서 어떤 세계적인 정세의 반향을 일으키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거지만 실상은 그들의 단체 내에서 그들이 원하는 아젠다를 말하게끔 하는 혹은 자기의 아젠다와 똑같이 생각하는 사람을 초빙해서 말하게 해서 그것을 이슈화시키는 게 바로 뉴월드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겁니다. 실제는 자기들이 주물럭거리는데 말하는 사람은 대변자는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안 보이는 겁니다. 또 하나만 예를 들어, 이렇게 중요하니까요. 토마 피케티. 여러분 이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피케티 열풍이 장난 아니었거든요. 그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이렇게, 피케티 열풍 이거 얘기하면 다 들어요. 근데 피케티가요, 지금 이상한 말을 하고 있어요. 아주 뉴월드 오더가 좋아하는 말을 쏙 빼서 지금 하고 있어요. 피케티가. 제가 지금 기사를 갖고 있는데 제가 다음 주중에 그것을 분석해서 제가 써놓겠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이 자기들의 전략에 맞게 말하도록 시키는 것. 이게 뉴월드 오더의 전략입니다. 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다시 이 일본 들어갈게요. 일본이 남한에 대한 그 시료 지배권을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인가 지나서 헤리티지 대단 뉴월드 오더의 싱크탱크가 뭐라고 말했냐면 28일 날 2016년 남북 군사력 보고서에서 북한이 미국의 핵심 이익에 끼치는 위협의 정도가 심각하다라고 평가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 그냥 여러분 흘려들으시면 안 됩니다. 일본이 다시 강조할게요. 일본이 북한은 남한이 실효적으로 지배하지 않는다. 한반도의 실효 지배권은 남한으로 국한한다. 라고 하는 발언이 나온 후에 이 뉴월드 오더 싱크탱크에서 북한을 미국의 이익을 끼치는 아주 심각할 정도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나라다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더불어 화학금지기구라고 있습니다. OPCW인데요. 여기서 사무총장이죠. 아흐메트 위짐지가
이름 되게 어려워. 아흐메트 위짐쥐. 쥐 이름인가? 이 사람이요. 북한, 이집트, 이스라엘, 남수단 등 4개 비회원국의 화학무기 보유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OPCW의 호소에 대응하지 않고 있지만 화학무기를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제가 기사 써놨죠? 읽어보신 분 계시죠? 지금 갑자기 북한을 위협으로 단정 짓고 있어요. 여러분, 화학무기는요, 쉽게 보시면 안 돼요. 미국이 이라크 왜 쳐들어갔습니까? 표면적인 이유는? 물론 석유 때문에 간 거예요. 표면적인 이유는요,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 대량 화학 무기가 있다. 대량 살상 화학 무기가 있다, 정확하게는. 그래서 이라크를 쳐야 된다. 그래서 들어갔어요. 시리아 왜 쳤어요? 시리아 내에 화학 무기가 있다. 치는 거 아니에요. 화학 무기는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를 치는데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예요. 세계 정세에서. 근데 지금 북한에 화학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북한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북한이 미국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치고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거듭 반복하지만 중요해서 반복하는 겁니다. 이런 기사가, 이런 분석 기사가 일본의 발언 이후에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이 그런 발언을 하기 이전에 이미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신형 로켓을 개발하고 그리고 공격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할 수 있는 국가가 된 이후에 그리고 그 침략의 선두가 바로 한반도에 1차적으로 한반도에 들이닥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이후에 이런 반응들이,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거죠.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이게 기사의 행간을 읽는 거예요. 행간. 그럼 북한을 볼까요? 북한은요, 마치 일본으로 하여금 어서 우리를 공격해. 어서 말을 해. 이건 아니구나. 이런 것처럼 어서 우리를 좀 공격해줘 라고 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한다고 했었고 있고요. 지금 잠잠해도 공격할까 말까인데 오히려 좀 들떠서 미국을 박살내겠다느니 대놓고 박살내겠다느니 그리고 뭐 이 동해 이쪽으로 미사일 발사해야 되고 풍계리에서 지금 핵실험 공사한다고 했었고 마치 우리가 아주 위협적인 존재니까 니네 우리를 좀 쳐들어와줘 이런 지금 제스처를 보이고 있다. 역으로. 물론 북한은요 처음부터 뉴 월드 오더의 목적하에서 지어진 나라예요. 그게 아니고서는요 김일성이 버텨낼 수가 없어요. 안 그래요? 걔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걸 버텨내요. 김정은이 이제 30쪽 넘었어요. 그 어린애가 어떻게 그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같은 시대에 왕정 시대도 아니고 조선 시대예요 지금이? 그 어린애가 무슨 거기에서 권력을 뭘 유지를 하겠어요. 또 여러분 평양이라는 것 북한의 평양을 이렇게 보면요. 그거 보셨죠? 그린 거? 예, 완전 생각에 김정은이 인사하는 거 봐요.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프리메이 사인하는 거 봐요. 북한은 처음부터 전략적인 목적하에서 지어진 나라예요. 처음부터. 남한과 북한이 나눠진 것 자체가 처음부터 제가 이 록펠러 이 쌍놈의 새끼 그 설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여러분 계획적으로 남한 전쟁이 이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계획적으로. 휴전선이 거의 더 직접적인 예로요. 문건에 나와요. 문건에 나와요. 휴전선이 지어지기 전에 한국이 광복되기 전에 이미 한국 전쟁이 계획됐다는 문서가 있어요.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 전쟁이 계획됐다고요. 이미. 이걸 음모론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증거들이 있는데 증거들이.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뭐 본의 아니든 뭐든 뭐 관계없이 결과적으로 북한은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를 쳐들어와줘 라고 하는 제스처를 보여주고 있다. 이게 팩트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끝으로 한국의 상황을 좀 볼까요? 한국은요, 지금 현재 일본이 우리나라를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그 잔인한 나라의 그 국가, 그 군대가 한국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우리 정부의 동의 없이는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올 수 없어 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어요. 그러나 역으로 거기에 대한 법적 규제 장치가 있어요? 국제법으로 일본이 한국에 동의 없이 한국에 들어오면 일본에게 어떤 페널티가 부여해지는 그런 국제법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주영 형제가 이 교회 주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근데 주영 형제보다 훨씬 더 힘이 센 우리 윤봉우 집사님이 여기를 유리를 깨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깨고. 아,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구나. 뭐 어떻게 예를 들지? 이해 안 들어도 이해되시죠? 네. 일본이 힘이 엄청나잖아요. 그 힘으로 한반도를 들어와도 야, 우리가 들어오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때 한국이 힘이 없잖아요. 지금 이걸 국제법으로 막아낼 수 있는,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국제법으로 막아낼 수 있는 어떤 규약이나 원칙이나 기준이나 호소할 수 있는 어떤 그 세력이 있나? 없다 이거예요. 그냥 오직 그냥 바라는 거예요. 들어오지 말아줘.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줄래? 이게 끝이에요. 이상 없어요.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근데 일본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제가 2교시에서 강의했지만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후쿠시마 망했잖아요. 일본 국토 망했잖아요. 경제 쑥대밭 됐잖아요. 지가 살겠다는데 아베가 니들 죽이고 내가 살겠다는데 아무런 국제법이 없는데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뭐 박근혜 대통령이 아베씨 안 들어와주면 안 될까요? 그때 와 내가 당신을 보고 안 들어오지 그럴까요? 아베가? 무슨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 정부가 그들을 들어오지 말라고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황교안 총리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필요한 경우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황교안 총리가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들 엄청 좋아했죠. 막 카톡 막 돌리면서 우리 기독교가 승리하고 있습니다. 이 짓 했었죠. 어리석은 크리스천들에게 심판이 있을 거예요. 정신없는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먼저 심판이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마가도 시원찮을 판에 총리가 말이야. 대한민국 총리가 들어올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야, 이게 할 말입니까? 이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그래서 TPP 참여한다고. 여러분, 제가 TPP에 대해서도요, 이게 1시간짜리 분량이거든요. 제가 해드릴게요. TPP는요, 그냥 미국과 일본 연합이에요. TPP 그 국가들이 참여하는데, 그 중에 그 GDP가요, 미국과 일본이 90%예요. 그 두 나라 빼면 TPP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미국과 FTA가 체결돼 있어가지고요. 관세부터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TPP에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이 TPP는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본과 FTA 하면 못한다고 막 들고 일어날 거 아니에요. TPP라는 것을 통해서 역으로 일본과 FTA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 FTA는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FTA를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왜냐, 우리나라 수출 시장이요. 일본과 다 겹치거든요. 다 겹치거든요. 이 TPP는 나중에 다시 할게요. 지금 딴 데로 세면 안 되니까. 아, 정말 저 아는 게 많거든요. 아, 진짜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나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 나 이거. 하루에 월요일날 제가 2번 설교할까요? 8시하고 10시하고 그럴까요? 아, 진짜 많이 해드리고 싶어, 진짜. 어쨌든.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가가지고는요, 너무나 쉽게 TPP 참여하겠습니다라고 발언을, 선포를 해버렸어요, 선포를. 나중에 FTA도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FTA 그 뒤에 있는 이면의 그 정말 웃기지도 않는 그런 것들을 보면요. FTA 그 문서 있잖아요. 그 미국에서 그 보내오는 어떤 그 서류들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도장 찍고 해야 되는 거. 죄송하지만 FTA 체결할 때요. 그게 번역도 안 됐어요. 번역도 안 된 걸 그냥 서명했다. 아세요? 미친 거예요. 아, 진짜 FTA 얘기하면 막 피가 끓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 TPP가 그런 거예요. 거기 참여한다. 지금 하나가 되려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일본과 지금 하나가 되려고 합니다. 아니, 일본에게 갖다 바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형국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형국은. 아무리 아니라고 발뺌해도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어요. 국정교과서 보세요. 국정교과서. 일본 때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했잖아요. 일본 때. 아, 이 미친 거 아니에요, 이거? 그 식민사관 어떻게 뿌리 뽑을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정권의 실세들은요, 모두 친일파예요. 거의 친일파예요. 비근한 예로 김무성 아버지 김용주 씨, 친일파잖아요. 새누리당 현 정권의 실세 아버지가 친일파예요. 말 다 있지 않아요? 말 다 안 가요. 제가 한국의 뉴월드는 친일파다라는 거에서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합시다. 미국, 그리고 일본, 북한, 한국, 이 모든 나라가 합심해서 지금 뭘 하고 있어요? 합심해서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용인하고 있어요. 아니, 용인을 넘어서 그것을 유도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우리는 모르지만 뭔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그림자 세력이 이런 상황을 지금 이끌어가고 있어요. 이게 음모론이라고요? 답이 없죠. 음모론이라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끝으로 일본군이 법적으로 한반도에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두 가지 때문이에요. 하나는 무력사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전시작전 통제권 때문이에요. 먼저 무력사퇴법을 볼게요. 법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력공격사퇴법은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 위기 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려운가요? 쉽게 간단해요. 일본이 봤을 때, 야, 이거 우리나라를 뒤집을 수 있겠네? 아, 나 이거 좀 위협받고 있어. 그러면 쳐들어갈 수 있는 법이에요. 이 권리가, 일본의 위협을 누가 규정하는 거예요? 한국이 규정하는 거, 미국이 규정하는 거예요? 아니요, 일본 정부가 규정. 우리가 봤을 때, 윤범우 지사님이, 내가 일본 아베예요. 아베가 윤범우 지사를 보니까, 나를 심각하게 파괴할 것 같아? 내가 먼저 차야지. 이럴 수 있는. 아무런 윤범우 지사님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아베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지가 그냥 위험할 것 같다 그러면 쳐들어갈 수 있는 게, 이게 무력사퇴법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이거.
법적으로 규제할 수는 또한 이 무력사태법이요.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영역 국가의 동의 규정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쉽게 이겁니다. 제가 윤범우 집사님 집을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왜 쳐들어가려고 하느냐? 제가 느끼기에 윤범우 집사님이 저를 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제가 먼저 치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치려고 할 때 윤범우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나 집사님이 나를 위협하는 것 같은데 내가 집사님 집 좀 쳐들어가야 되겠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 안 합니까? 이런 동의를 물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물을 필요가 없이 그냥 내가 나를 힘들게 할 것 같아. 그러면 쳐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법안이 그렇게 됐어요. 국정법이 돼 있어요. 일본 자기네들이 야 우리 위기상이야 라고 하면 한국 정부가요. 그래서 한국이 우리나라를 들어온다면 야 나 위기상하니까 니네 나라 들어가야 되겠어. 나 우리 작전해야 되겠어. 그러면 정부가 노할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무력사태법에 의해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첫째,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때 미군의 함정을 방어한다.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 내 일본 국민 구출작전. 예를 들어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 한국을 침략했으면 일본이 그 상태로 야 일본의 존립 위기야 라고 해서 한국에 들어와서 일본 국민들을 구출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력사태법에 의해서. 무력 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포. 지금 주한미군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침략했어요. 혹은 중국군이 쳐들어왔어요. 주한미군에. 그럼 일본이 들어와서 미국 함정을 보호해야 됩니다. 우리 동의 관계없이. 국민들 동의 관계없이. 한국 정부 동의 관계없이. 다시 말해서 북한이 쳐들어오든 중국이 쳐들어오든 어느 나라든 지금 한반도를 위협하면 또는 주한미군을 위협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일본군이 자위대가 한반도에 들어와서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전시작전 통제권 때문입니다. 여러분 대프권 1, 2, 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알겠는데요. 대프권 3가 되면 우리나라의 전시작전권이요. 간단히 겁니다. 전시작전권이 뭐냐? 전쟁이 나면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통제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프권 3가 되면요. 우리나라의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한미연합사령부에게 넘어갑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주권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국방적으로는 주권이 있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쟁 나면요. 그걸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가 돼가지고 혹은 합참의장이 돼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지휘하고 작전하고 짜고 이렇게 작계를 이래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전쟁이 나면요. 주한미군이 작전권을 가져가 버려요. 걔네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어디야 지금 1사단 보병들 절로 가게 하고 야 27사단 제가 27사단 나왔는데 27사단 포병은 이쪽으로 때리게 이런 거를 주한미군의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한미연합사령부에 미군의 통제를 받는다니까요. 이게 주권이 없는 거죠. 국방적으로 주권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전작권을 가져오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 외에도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볼 때 너무 뉴월드 오더에 눈밖에 나는 일을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안타까운 대통령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의 무장을 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어요? 미국이 지지하고 있잖아요. 전작권이 나면 북한이 쳐들어오거나 대프권 3의 상황이 일어나면 작전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아베? 내가 지금 한미연합사령 스미스예요. 예를 들어서 나 스미스야. 야 지금 대프권 3인데
야, 니네 해군 갖고 일로 좀 와봐. 해병대 갖고 일로 와봐. 와야 된다니까요. 우리가 못 막는다니까요. 제가 그 군의 어떤 그 장성이에요. 그걸 들었어요. 스미스가 전하는 걸. 오케이, hello, 아베, come to my place. 그걸 제가 딱 듣고는, 스미스, no, 일본군 no. 안 된다니까요. 널 짜져 있어. 여기 지금 현실이. 따라서 이 두 가지 때문에라도 무력사태법, 전지작전 통제권 때문에라도 일본은 한반도에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보셨듯이 그 과정을 보여드렸듯이 일본은 오래전부터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고 일본의 아베노믹스라는 마지막 국민들 기만, 세계를 상대로 하는 그 기만이 이제 마무리가 돼가고 있고 그 기만의 실체가 이제 뻥이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임박한 순간이 있고 후쿠시마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오전에 보셨듯이 전국 지자체에 10만 베크렐 이하의 방사능을 보내서 전국 지자체에 소각해서 국민들을 오염시키고 있고 더 이상 그것을 막아낼 수 없고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때 하필이면 그것과 동시에 군사력을 증강해왔던 아베가 일본 정부가 이제 드디어 올해 다른 나라를 무력으로 공격할 수 있는 법안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발돋움했고 그거에 맞춰서 미국은 환호성을 보내고 있고 그게 맞춰서 일본은 남한 내 한반도의 시료 지배권을 남한으로 규정하고 그 말이 나옴과 동시에 미국의 뉴워드 싱크탱크 재단은 북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OPCW도 역시 거기에 화학무기가 있다라고 말해서 공격할 수 있는 어떤 이 권한을 부여해주고 북한은 보란듯이 야 우리 쳐들어와봐 하면서 미사일 쏴대고 있고 한국은 총리라는 사람이 필요한 경우 자위대가 일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더구나 우리는 법적으로 일본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국제법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벌거벗은 채로 아무런 갑옷도 없이 허허벌판에 내던져져 있고 결국 이 모든 사안들을 종합해서 보았을 때 일본군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단지 시간과 그리고 어떤 조건이 형성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올 그날이 절대로 그렇게 머지 않았다. 그리고 일본이 한반도에 들어왔을 때 과연 다시 그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삼을지 않을 것이다라는 기대 역시 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민지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그 나라의 식민지가 됐을 때 과거에 100년 전에 있었던 역사가 반복되겠죠. 여러분의 아내, 딸, 애인 이런 사람들이 놀이개로 팔려갈 것이고 성노예로 팔려갈 것이고 짓밟힐 것이고 그들의 군합반에 건장한 장병들은 끌려가서 죽도록 노동하면서 피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삐쩍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재현될지 아무도 모르죠. 왜냐? 한번 그랬던 전례가 있으니까. 이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가 놓여져 있다. 그리고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쨌든 회복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경제 붕괴에 대해서 유럽 경제, 일본 경제, 중국 경제, 미국 경제, 특히 한국 경제 많은 부분 자영업,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은퇴, 구조조정, 바젤3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제 배워가실 겁니다. 그런 전 세계적인 경제 붕괴 상황과 맞물려서 공마옥 전쟁부터 대리집부터
이런 많은 것을 종합해서 보신다면 정말 하나가 보일 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지금이 이제 주님이 오시겠구나. 주님이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2000년 전에 오신다 하신 분이 진짜 내 때 살아서 오시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생기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거의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게 딱히 좋아할 문제만은 아닙니다. 물론 주님 안에서 잘 살아가는 성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 중 대다수는 그분에게 버림을 받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대다수는 버림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분의 부름보다는 안타깝게도 어떻게 이 대환란을 이겨내야 되는가를 고민하면서 어쩌면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시기를 강권하고 싶습니다. 대환란을 무서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그것 때문에라도 죄를 끊어내는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회복교를 통해서. 야, 두려움을 주고 말이야. 우울증을 갖다 주고 말이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야? 저는 차라리 여러분이 두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 구원받았으니까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니까 무슨 죄수나 구원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주님 오시면 오시는 거지 뭐. 1번 그따위 거 쳐들어오면 쳐들어오는 거지 하면서 띵까띵까 하면서 샴페인 터트리다가 노예로 팔려가지 마시고 지금 아직 준비할 수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이교시와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준비 어떻게 할까? 김준사 어떻게 할까? 이민 갈까? 금 살까? 식량 살까?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십시오. 제 답은, 회복교의 답은 늘 똑같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쌓이면 정말 내가 오늘 하루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이 쌓이면 구원이 보일 것입니다. 희망이 보일 것입니다. 부디 다른 희망을 구하지 마시고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애쓰지 마시고 유일한 희망이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시기를 이 시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 3교시까지 거쳐서 일본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소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뭔가를 이루어낸다 할지라도 일본군의 침략은 우리가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그런 모래성처럼 무너지게 하는 파괴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진짜 소망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진짜 희망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품입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회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그 진짜 소망, 참 소망, 오직 하나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하루하루의 삶을 참다운 크리스찬으로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특별한 광고 없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주시다. 주님 감사합니다.